네, 안녕하세요. 패널 토의 진행을 맡은 임준호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신 내용 있으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URL, QR코드, 그 슬라이드도 그 사이트에 가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패널 토의 마지막 부분에 질문 선정해서 이렇게 같이 좀 답변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분 모두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의 발표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국내 해외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도 계시고, 이제 이재현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내에서 이런 LLM이나 생성형 AI를 가장 잘 활용하시는 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영균 실장님도 저기 원자력 연구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실제 LLM 활용한 프로젝트들을 실제로 하고 계신 경험들을 같이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우선 첫 번째로 이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내용인데, 실제 오픈소스와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직접 하셨던 경험들을 외부에 공유하거나 아니면 피동이복과 같은 서비스를 외부에 공개했을 때 LLM 기반의 서비스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용하셨던 분들, 다른 사용자분들의 어떤 피드백, 뭐 이런 점이 좋다, 이런 점은 한계인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QA 서비스다 그러면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라그라고 하더라도 할루시네이션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사례가 있었는지 하는 것들, 그리고 혹은 아니면 그 오픈소스 활동과 관련해서 재미있었거나 좀 아니면 좀 특이했던 경험 이런 거 있는지 한 분씩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옆에 계신 박찬성님부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할루시네이션 같은 부분은 항상 있는 것 같고요. 오픈소스 LLM은.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챗봇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활용하는 게 아마 허깅 챗 이런 걸 활용해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고 하시는데, 아직 그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고, 그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걸 RAG 이런 거, 레그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벡터 데이터베이스, 그 임베딩 모델 같은 경우도 아주 고도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LLM 위주고, 임베딩 벡터를 생성하는 모델, 오픈 소스 모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컨트리뷰션이 많지는 않습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컨텍스트 기가 사실상은 좀 길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고,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일단 오픈소스 재미있는 사례는 재밌다기보다는 그냥 흥미로운 것 같아요. 오픈소스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어떤 협업을 하면 그 협업이라는 게 약간 칸막이가 쳐져 있는 느낌으로 작업을 저는 하는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 전문 지식, 저 사람 전문 지식 따로따로 분리돼서 그냥 각자 맡은 일을 해서 한 개의 결과물에 도달한다, 이런 느낌인데,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 사람 지식을 내가 배우고 내 지식을 그 사람한테 전달하고 결국 이렇게 융합되는 과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만든 코드를 내가 전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결국 질문 같은 걸 하면서 그 사람 코드를 이해하고 리뷰도 해주고 아이디어도 얻고 나 스스로도 이제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한 2, 3년 정도 하다 보면 그냥 저의 전문 지식이 약간 팽창하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올해 초에 UST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파이썬을 좀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그 미리 코드 준비하고 하기 너무 귀찮잖아요. 시간도 가고. 챗GPT가 있으니까 이제 꿀이다. 이거를 쓰는 거 알려주자 하고서 여러분 챗GPT 띄운 다음에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거를 인풋, 아웃풋 정해서 물어보세요라고 했는데, 진짜로 파이썬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와 계셨어요. 그 자리에 기초도 없으신 분이. 근데 챗GPT가 사람이 10사람, 20명 전부 다 다른 코드를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뛰어다니면서 일일이 에러가 또 나잖아요. 다 잡느라 너무 고생해서, 챗GPT 같은 이런 인공지능들이 전 사회를 획일화시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약간 그 다양화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진지하게 조금 들었었고, 또 하나는 아까 그 박찬성님 발표, 또 오전에 그 다른 그 기조연사분들 발표에서도 다 느끼셨겠지만 엄청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 아이디어 떠올라서 이거 만들어야지 하다 보면 이미 더 좋은 게 나와 있거나 금방 나오거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를 가장 빠르게 얻는 방법은 기다리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이제 그 SNS 같은 데를 더 열심히 눈팅을 하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민주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보편화, 또 어떤 면에서는 글쎄요, 그 저 같은 사람들이 들으면 또 아무도 안 만날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 소식에 점점 더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오픈 소스 관련돼서 아까 좀 시간이 짧아서 좀 말씀 못 드린 것들 생각나는 거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계공학 전공했고 그 일종의 이제 설계하는 프로그램 만드는 일들을 좀 했는데, 그 연구하는 대부분의 노력이 뭐냐면은 다른 분이 만들어 놓았던 논문을 재현하는 거예요. 논문을 이런 거 했다 그러는데 이거보다 더 잘하는 거를 잘 돼야지 논문이 되는 거면은 일단 그 사람 논문의 내용을 이제 코드로 내가 짜가지고 구현하는 게 한 80%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막 구현했는데 재현이 안 돼. 사기친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더 해가지고 이제 뭐 논문 쓸 수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런 인공지능 그 커뮤니티 쪽 오면서 좀 되게 놀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소스 코드를 오픈한다고 내가 논문이 바로 그냥 거기서 바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남의 소스 코드 가지고 그 코드에서 그 수식 하나 바꿔가지고 이게 성능이 좋아지면 논문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좀 충격적이었고, 이래서 여기가 좀 빨리 변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문화들이 좀 다른 연구 분야에서도 좀 적용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좀 다른 연구 분야들은 좀 장인 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해야지 내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은 그건 이게 아니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몸을 이제 조금 발 담궈 보면서 느낀 게,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하는 게 전혀 효율적이지 않구나 이런 거 느꼈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널려 있으니까 빨리 가져와서 잘 조립하는 게 능력이구나 뭐 이런 것들 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할루시네이션 그 체포 관련돼 가지고 그 말씀하신 것대로 그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막냐면은 그 주어진 정보 내에서만 답변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차피 그 뭐 RAC 가지고 정보를 이제 추출해 가지고 거기서 답변하라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괜찮은데, 그래도 지어내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말을 모른다고 안 하고 지어내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이 그래도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단 검색해서 나온 정보를 보여주잖아요. 먼저 보여주고, 그럼 내가 이 챗봇이 규정의 어떤 부분을 보고 답변했는지 근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이 그래도 조금 이제 안심하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이상한데 하면은 클릭하면은 이 규정을 딱 띄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100% 믿고 쓸 수 있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만은 좀 그래도 네, 그런 것들을 시스템이 보완되면 좀 믿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전히 100% 대답하는 건 어렵겠지만은 좀 근거를 보여준다 그러면 그래도 좀 안심하고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세 분 답변 감사합니다.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확실히 오픈 소스가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게 되는, 그리고 개인의 성장도 돕고 기술도 발전시키고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방법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LLM이 크게 이슈가 된 게 챗 GPT부터 시작이지만, 오픈 소스 LLM은 올해 초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서 지난 몇 개월간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아직 GPT-4를 기반으로 뭔가 평가를 하면서 이 오픈소스 LLM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GPT-4로 평가를 하면은 사람 평가랑 일치한다? 거의 일치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GPT-4를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픈소스 LLM이 언제쯤 그 오픈 AI나 구글에 있는 LLM을 넘어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오픈 소스가 지금 현재 챗 GPT나 뭐 구글의 바두와 같은 것보다 더 뛰어난 기술이 나오려고 하면은 앞으로 어떤 오픈 소스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은지, 아니면 그런 시기가 언제쯤 올 것 같은지 자유롭게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리려고 하고, 이번에는 혹시 역순으로 유영균 실장님 먼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근데 그런 거는 저기 임준호 박사님께서 제일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근데 그쪽 전공이 아니라서. 근데 그 챗GPT나 뭐 바드나 그들은 그들대로 해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현재 수준의 챗GPT를 오픈 소스 진영에서 언제 넘을 거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 넘어간다는 게 네. 우선은 오픈 소스가 LLM이 지금 많이 공개가 되고 있지만 지금 챗 GPT나 이런 거보다 부족한 거는 현실이거든요. 지금 수학 능력 평가나 뭐 여러 가지 능력 평가를 했을 때 숫자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서로 간의 스타팅 포인트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나중에는 서로 간에 이제 오픈 소스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클로즈드 모델도 그걸 반영하고 클로즈드 모델에 새로운 게 나오면 오픈 소스가 또 뭔가 반영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같이 협력하면서 발전이 될 텐데 과연 우리 클로즈드 모델 수준의 오픈 소스 LLM을 언제쯤 우리는 가져다가 쓸 수 있을까라는 희망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이제 언어 모델은 잘 모르겠고요. 그 스테이블 디퓨전 사례를 보면은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원래 그 달리나 이런 것들 뭐 다들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 그림의 떡이죠. 웹에서만 쓰다가 그 스테빌리티 AI가 스테이블 디퓨전 작년 8월에 이제 오픈하고 나서 그때만 해도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냥 이런 게 오픈 소스로 나와서 신기하다 했는데 그때 겨울까지 그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얘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뭐 최적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활용하는 노하우를 공유를 하면서 이 결과물 나오는 그 생성의 결과물들이 한 몇 개월, 수개월 동안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커뮤니티가 저력이 있구나.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이런 데가 아니고 뭐 이게 사람 수가 모이다 보니까 집단 지성으로 하다 보니까 그 스테이블 디퓨전 기능이 확장되고 그 좋아지는 걸 보면서 좀 되게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모델도 지금 언어 모델은 이제 올해부터 시작돼가지고 오픈 소스 언어 모델들이 발전하고 있지만은 그게 어떻게 발전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상대적으로 아마 뭐 이 모델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커뮤니티 차원에서 다루기 좀 어려운 면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뭐 예측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한 내년 정도 되면은 쓸모 있는 모델 나오지 않을까요? 자유롭게 의견을 부탁드리는 걸로 예, 그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많이 기대를 하는 편입니다. 사실 GPT-3 때는 저는 잘 못 써봤다가 작년 12월 달에 찔끔 써본 게 다였고요. 작년이죠. 작년. 그리고 챗GPT 쓰면서 본격적으로 좀 쓴 편인데 아까 이미지 생성 모델 말씀하셨지만 그냥 스테이블 디퓨전이 나왔다고 리니어하게 올라갔다고 전 생각을 하진 않아요. 물론 다 동의하지만 제가 느끼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의 한번 점핑 포인트는 컨트롤 넷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퓨전이든 달리든 뭐든 다 그냥 말로만 쓰면은 멋진 퀄리티의 그림이 그래도 다 좋은데 디자이너들은 이걸 반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들 머릿속에는 더 좋은 그림이 있고 이거를 구현하고 싶은 건데 나오는 그림은 랜덤이었거든요. 근데 컨트롤렛이라고 하는 밑그림을 토대로 그림을 생성하는 게 나오면서부터 이분들이 쓰게 되고 정말 전문가들이 쓰게 되고 필드가 뒤집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포토샵에도 들어가 있고 이 정도의 점핑이 아직은 안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무슨 뭐 이제 벡터 DB 다 좋은데 창발 현상에서 뭔가 한 번 더 점핑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자연어를 깊이 공부하지 않아서 특히 임준호 박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막연하게 그냥 기대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딥러닝 모델이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 특히 언어 모델에서 창발이 왜 발생하는지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분들께서 몇 개의 포인트를 집어내시고 그 포인트에 집중해서 모델이 조금 작아도 조금 잘 동작하는 것들이 나온다면 그걸 토대로 점프가 몇 차례 생기지 않을까. 저도 그냥 희망을 담아서 1년, 2년 정도 안에 발생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그 GPT가 모델을 이밸류에이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GPT-4는 4가 이제 버전 넘버잖아요. 버전 넘버지만 사실상 그건 버전 넘버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을 거고 내부적으로 0.001 뭐 이런 식으로 버전이 매겨져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SNS를 보다 보면 성능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체감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주기적으로 사실상 그것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모델 버전에 내가 의존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채팅 형식으로 사용하기 상관이 없는데 이걸 시스테매틱하게 내 시스템에 녹여낸다 했을 때는 오늘 테스트를 통과한 게 내일 테스트를 통과 못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 리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시스테매틱하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답변 낸 거를 GPT한테 자동으로 넣어서 답변을 도출해서 점수를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회의적이에요. 약간 뭔가 새로운 방향의 한 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픈소스 모델이 GPT를 따라잡는다 안 따라잡는다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GPT는 제너럴 퍼포스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 그 정도 수준의 모델에 도달을 하려면 도달한다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도달한 모델을 내가 활용할 수 있냐 없냐는 관점에서 볼 때는 하드웨어 리소스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기관에서 이걸 사용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데이터셋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점점 더 GPT-4에 의존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합성 데이터셋이 아닌 데이터들을 가지고 성능을 끌어올리되 조금 그 파라미터 수가 적은 오픈소스 모델로 실제 어떤 한 특정 연구 분야라든지 비즈니스적인 로직에 투입을 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를 내냐 안 내냐 이런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그러니까 누구나 내가 다 제너럴 퍼포스 라지 랭귀지 모델은 아주 이상적이지만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분야에 있으니까 네트워크에 있는 장비를 제어를 하려면 여러 가지 엄청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챗GPT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걸 온사이트에 배포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정도 수준의 모델을 내가 배포해서 운영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컨피규레이션만 할 수 있는 비교적 소규모 라지 랭귀지 모델을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좀 더 현실성이 있는 어프로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세 분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두루뭉실하고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그래도 나름 많은 인사이트를 주면서 답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그 사이트에 질문 사이트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뒤에 10분 정도 남겨놓고 그 질문으로 이따가 넘어가도록 하겠고 우선은 다음 질문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우연찮게도 세 분이 다 출연연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셔서 뭔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과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LLM이 이제 뭐 과학기술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각자 연구하고 계신 분야에서 앞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추론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이 연구하신 분야에 뭐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하시는지 혹은 이런 LLM 시대에 각 기관이 뭔가 주도적인 성과를 낸다, 뭐 속칭 치고 나간다라고 하려면 출연연의 역할이나 전략이 어떻게 되면 좋을지 하는 부분들 그냥 좀 자유롭게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번 질문은 가운데 계신 이재현 박사님 먼저 해서 이재현 박사님, 박찬서 연구원님, 이용규 시장님 이렇게 답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단 제일 먼저 체감하는 게 언어의 장벽이 이제 거의 없어졌다는 걸 느끼거든요. 사실 영어 공부할 때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돈을 들이는데 그 영어를 공부하는데 투자한 만큼 쓰고 있냐는 퀘스천이 사실 있었어요. 계속 어릴 때부터. 근데 최근에 그동안 제가 공부한 시간이 약간 억울할 만큼 너무나 쉽게 번역이 되는 것들을 이제 체감을 하면서 특히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을 때 어떤 분이 발표하실 때 자기가 무슨 조지아 어디 시골 출신이라서 내 발음이 좀 세다는 말씀 먼저 하시더라고요. 못 알아들을 거라고.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핸드폰을 꺼내서 디벨 앱을 켜놨어요. 그냥 실시간으로 그거 하신 말씀이 한국어로 다 돼요. 진짜 말은 안 들리는데 정말로 언어 장벽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영어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 35개국
제가 이런 언어가 있는지 모르는 것까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손해가 굉장히 큰데 그게 많이 극복이 될 거고요. 쓰는 거든 읽는 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보를 다루는 능력 자체가 달라집니다. 제가 사실 지금은 거대 언어 모델을 중심으로 발표를 드렸지만 제가 텍스트 마이닝을 시작한 건 2020년부터였어요. 논문 읽기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빨리 읽을까 싶어서 그때 5일 동안에 8,000편 넘게 논문 정리를 한 게 제 인생의 최초의 그런 언어 모델을 다룬 경험이었는데 지식이 정리되고 머릿속에 들어오고 또 내가 정리하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오픈소스 쪽에서도 서로 교류를 하면서 더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그런 IT 외 분야에서도 언어 장벽이 없어지고 지식의 습득과 교환이 빨라지면서 훨씬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예, 저는 일단 인공지능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닌데 연구원에서는 네트워크, 광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라이제이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서 그냥 제가 그동안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느낀 거는 이게 상당히 복잡하다. 플래닝부터 컨피규레이션 하는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인가 부산 어디서 하여튼 KT 직원이 그 CLI 한 개 잘못 입력해서 인터넷이 마비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엄청 복잡한 플래닝 과정에서 그걸 제대로 쳐넣지 못해서 발생한 약간 슬픈 현실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트워크는 제가 이제 너무 제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하여튼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이기종 장비들이 이렇게 섞여 있고 계층들이 OSI 7 계층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멀티 레이어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서는 컨피규레이션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터넷을 쓴다 아니면 모바일 기기에 가입을 한다 했을 때 가입자 플랜 같은 거 다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운영자들이 보면서 CLI를 내려줄긴 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LLM 같은 경우를 활용을 하면 어느 정도 자동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너럴 퍼포스까지는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 빌리언 요 정도로 지금 생각 중이고 그리고 통신사마다 다 다른 것들을 다른 장비, 다른 서비스 패턴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오토 어댑테이션 할 수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 같은 걸 설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의 매뉴얼을 쫙 다 읽은 다음에 이 네트워크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구나 이런 걸 파악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아웃풋을 시스테매틱하게 그러니까 채팅을 하는 건 아니고 시스테매틱하게 예를 들어 제이슨 형태로 쫙 뽑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입력을 넣으면 어느 정도의 유틸라이제이션, 옵티마이제이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식의 연구를 하려고 하여튼 하고 있어요. 예. 생각까지는 아니고. 네, 그 출연연의 역할을 말씀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의 어떤 공급자적인 입장이 있고 사용자적인 입장이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을 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잘 쓸 수 있게 공급해주는 역할 그런 것들이 뭐 출연의 역할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애트리나 키스티나 이런 것들에서 지금 이제 애트리에서 그 인공지능 API들을 오픈해서 공유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이게 챗GPT만큼 아니라도 우리가 그래도 이제 활용할 수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파인 튜닝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의 모델을 뭐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그걸 돌리기 위한 자원 같은 거가 부족할 때 예를 들어서 키스티에서 슈퍼컴을 활용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출연연에서는 사실은 저는 이제 사용자 입장이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이런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은 출연연에서 이런 LLM을 조금 이게 돈이 되는 곳은 사실 기업에서 먼저 할 거기 때문에 조금 그 기업에서 하지 않는 영역들 좀 사회적 약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야의 LLM 활용할 수 있는 쪽을 어플리케이션 쪽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출연해서 좀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다른 출연연에서는 사용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기관이라고 하면은 그 LLM을 좀 직원들이 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서포트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툴을 만들어 제공하고 아까 이재현 박사님 하셨듯이 그런 그 어떤 정보 검색 그 기술 동향 보고서 작성해 주는 이런 툴들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그 역할이 딱 참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역할이 그러니까 서비스고 지원의 역할인데 인공지능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또 이제 연구소에서 인공지능 하는 분들은 대부분 또 약간 연구하시는 데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신경 안 쓰고 있거든요. 약간은 이제 IT 부서의 역할이기도 하면서 약간 DS 부서 역할이기도 한 그런 영역들의 역할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뭐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 LLM이 발전해서 뭐 모든 연구원들이 내 연구를 서포트해주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하나씩 있는 거죠 옆에. 그래서 연구 보고서도 써주고 논문도 써주고 기술 동향도 해주고 아이디어 제시해주는 이런 조소가 생긴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좀 전담해주는 사람들이 연구소마다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기술이고 막상 하려고 하면 아는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LLM 같은 경우는 이게 그 IT 쪽으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어떤 프롬프트를 전문적으로 이런 프롬프트 고민하는 사람들도 기관마다 한 명씩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원래 준비했던 사전 질문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대략 한 10분 정도 남은 상황이라서 우선 저희 청중분들이 올려주신 질문 같이 보면서 좀 이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쪽에도 혹시 질문을 같이 띄울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기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보면서 질문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제가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는 아무래도 박찬성 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챗GPT와 같은 제너럴한 태스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현실성 있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특정 태스크에 파인 튜닝 해야 되고 그런 모델에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실제로 쓸만한 추론 능력을 가진 모델은 최소 몇 파라미터 정도가 돼야 될까요?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 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고요. 잠시만요. 혹시 이 질문을 올려주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은품 지급에 꼭 필요해서 주최 측에서 이걸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손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끝에 쪽에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찬성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실 네. 저도 잘 모르고요. 그냥 현재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지 그 커뮤니티 노력에서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해결을 보려고 했던 케이스는 이제 코딩 능력을 가진 모델만을 만들겠다.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연구 분야, 개발 분야들이 다 다르신데 거기에 적용 가능한지 안 한지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고 이제 코딩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코딩 능력도 대부분 제너럴 퍼포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랭귀지가 워낙 다양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파이썬이라든지 하나의 특정 언어에 대해서만 내가 능력을 부여하고 싶다. 그러면 괜찮은 결과를 보이는 것들 중에서는 뭐 1빌리언도 있고요. 7빌리언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데모를 찾아보시면 그냥 채팅을 해서 그런 오픈소스 모델로도 즉시 웹페이지를 바로 이렇게 빌드업하는 그런 데모들도 있고요. 보면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긴 한데 그건 현재 데이터셋의 한계일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고 그 파라미터 수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들 중에 발표 자료에 대한 요청 게시글이 많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사무국 쪽에 한번 문의를 해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유영균 실장님 쪽 질문인데요.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예측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인식과 예측은 기존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건지 어떤 모델을 많이 현장에서 적용하는지 여쭤봐도 될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 원자로의 어떤 이상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원자를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몇백 채널, 몇천 채널 되는 데이터들이 계속 저장되고 있고 그게 어떤 시점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합니다. 실제 운영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요. 근데 그 이상 상황에 대한 데이터들이 적기 때문에 이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비지도 학습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정상 상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이상 상태를 찾아낼 수 있는지를 일종의 이제 테스트 셋으로 활용합니다. 이상 상황은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이상 상황에 대한 패턴 인식은 아무튼 실제 데이터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측하는 문제는 이거는 이제 예측이잖아요. 예측이기 때문에 뭔가 예측하기 위한 매개체 시뮬레이터 일종의 디지털 트윈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시뮬레이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물리 모델을 가지고 미래 상황을 예측해서 내 판단에 써보겠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이전 질문 다시 넘어가면은 새로운 질문들이 계속 위에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우선 기존에 봤던 질문 다시 읽으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이재현 박사님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연구 활동을 할 때 내가 연구 결과물을 LML을 활용한 결과물을 낸다라고 하면은 학계에서 인식이 좀 어떤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 토픽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LLM이 정한 토픽 네임이 자기가 정한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그대로 쓴다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논문 퍼블리시나 이런 데서 어떤 식의 시야를 가지는지 한번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질문 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끝에 쪽에 계십니다. 예, 일단 제가 읽고 쓰는 논문의 분야가 토픽 모델링을 뭘 썼다고 해서 이렇게 태클이 걸리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좀 이제 높으신 분들이 모이는 회의에 제가 참석해서 갔던 적이 있었는데 챗GPT를 도움을 받은 연구 제안서랑 사람이 쓴 연구 제안서가 있을 때 사람이 쓴 연구 제안서에 더 점수를 잘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쪽에서 그 사람이 바보지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왜 도구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돌아가? 약간 이런 말씀 나오는 거 보면은 약간 보수적이라고 하는 학계에서도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그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 건데 학습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답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쓴 문장이 그대로 튀어나와서 본인이 아닌 표절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문장들은 어쨌거나 내 책임이 되기 때문에 한번 내가 스스로 볼 필요는 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딱히 불이익받을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전 질문도 유영균 실장님께 왔던 질문인데요. 저기 원자력 분야에서 LLM을 도입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신뢰성이 중요한 원자로에서 할루시네이션과 같이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고 이를 측정할 매트릭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AI 운전원에게 얼마만큼 역할을 부여하는 게 적절할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고요. 혹시 질문 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네, 저쪽에 계십니다. 우려하시는 거는 저도 네, 이해하고요. 사실은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안전에 밀접한 분야에 적용되기는 조금 어렵겠죠. 어렵기 때문에 근데 LLM까지 가지 않아도 단순한 어떤 뉴럴 네트워크 사용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아직까지 그 규제 측면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일정히 안 돼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은 이렇게 원자력 학계에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어떤 기능을 검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절차도 아직까지 프로세스가 없고 하기 때문에 갈 길이 좀 멀고 뭐 기술적으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불확도로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학계의 노력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규제에서 검증 절차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야 될 숙제입니다. 숙제이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사실은 이제 LLM까지 가지 않아도 사실 그런 문제 아직 한계점들이 많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고 LLM 쪽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기술적으로 고민될 점들이 많은데 이게 더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요? 지금 상태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아마 안전적으로 밀접하게 쓰기 어렵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이제 안전에 밀접한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기능부터 활용을 하고 네. 이게 충분히 이제 검증이 되고 나서 이제 안전에 밀접된 부분에 당연히 적용돼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보다 훨씬 이제 그 규제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네, 아예 네.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네.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앞으로 이제 AI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연구 개발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전 분이 김병근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소스 코드 분야에서는 FSF 그 파운데이션 이 있었던 것처럼 데이터 분야에서도 유사한 단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FSF가 오픈 소스에 기여했듯이 데이터 분야에서도 유사한 기여가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혹시 답변 주실 분은 어느 분께서 주시는 게 적절할까요? 네. 네. 그 오픈 소스 파운데이션. 오픈소스 파운데이션이요. 네. 글쎄요. 근데 요거하고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 다른 분이 오픈소스라는 게 인식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픈소스를 쓴다고 하면 그냥 다 돼 있는 줄 아는 경우가 많고 오픈소스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계속 유지보수를 잘 해나가야지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오픈소스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소스가 오픈된 거고 그 코어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내가 이 기능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더 기여를 해야 되는 그냥 본인이 기여하는 게 맞는 구조인 거지 누가 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열정이 있어서 해도 되는데 내가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난 이제 그만두겠다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데이터도 그런 것 같아요. 오픈 소스라는 게 이제 그런 파운데이션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뭐 단체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걸 누가 해야 된다고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내가 필요하면 하는 거지. 제 입장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도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먼저 오픈소스 활동으로 시작을 하시면 이제 저희 생태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 시간이 지금 이제 다 돼서 오늘 패널 토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에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